레드불은 약 19개의 핵심 제품 라인을 판매합니다. 경쟁사 몬스터는 전 세계적으로 현재 판매 중인 제품만 약 150개가 넘으며 역대 출시된 모든 제품을 합치면 300개를 초과합니다. 그런데 글로벌 에너지 드링크 시장에서 레드불은 2025년 약 140억 캔, 정확히는 139억 6,500만 캔을 팔며 122억 유로, 한화로 약 16조 5천억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몬스터는 약 83억 달러, 한화로 약 9조 5천억에 그치죠. 제품 수는 8배나 적은데 매출은 오히려 1.7배 많습니다. 시장 점유율로 보면 이 격차는 더 명확해지는데요. 레드불 37%, 몬스터 31%로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결국 레드불은 적은 제품으로 더 많이 파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역설이 가능할까요? 보통 기업들은 제품을 다양화합니다. 소비자 선택 폭이 넓어지면 매출이 늘어나니까요. 실제로 대부분의 산업에서 이 공식은 작동합니다. 패션 브랜드는 시즌마다 수백 가지 제품을 출시하고 스마트폰 제조사는 다양한 가격대의 모델을 만들죠. 이게 상식입니다. 몬스터는 이 전략을 극한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커피 맛부터 시작해서 과일 맛, 제로 칼로리, 에너지와 단백질 혼합, 리하이드레이션 음료, 드래곤 티 시리즈, 주스 몬스터까지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현재 판매 중인 제품만 약 150개 이상이고 역대 누적 제품은 300개를 넘습니다. 슈퍼마켓 선반 앞에 서면 몬스터 제품만 수십 종류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레드불은 약 19개의 핵심 라인만 유지합니다. 오리지널 250ml, 355ml, 슈가프리, 제로, 그리고 시즌별 에디션 몇 가지? 끝입니다. 명확하죠? 혼란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팝니다. 락스타, 뱅, NOS, 셀시우스 같은 수십 개 브랜드가 레드불을 따라잡으려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락스타는 2020년 펩시코가 38억 5천만 달러에 인수했지만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3%대에 불과하고 뱅은 아예 파산했습니다. 왜 경쟁자들은 레드불을 따라잡지 못할까요? 구조적으로 무엇이 다른 걸까요? 1987년 4월 1일 레드불은 오스트리아에 출시됐습니다. 당시 유럽에는 에너지 드링크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탄산음료는 있었고 스포츠 음료도 있었지만 에너지를 주는 음료는 없었죠. 레드불이 시장을 만든 겁니다. 창업자 디트리히 마테시츠는 1980년대 초 태국 출장 중 크라팅댕이라는 음료를 발견했는데 이건 태국 트럭 운전사들이 장거리 운전 중 피로를 풀기 위해 마시던 음료였습니다. 마테시츠는 이 음료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유럽 입맛에 맞게 재구성했고 슬림한 250ml 캔에 담았습니다. 카페인, 타우린, 비비타민을 조합했죠. 맛도 독특했는데 약간 약품 같은 맛이었지만 그게 오히려 효과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이 음료는 곧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1993년 유럽연합 단일시장이 출범하면서 확산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국경이 사라지자 유통이 쉬워진 거죠. 1997년 레드불은 미국에 진출했습니다. 미국 시장에도 에너지 드링크는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레드불이 에너지 드링크라는 단어 자체를 정의했습니다. 초기 전략은 독특했는데요. 대형 마트가 아니라 바, 클럽, 편의점에 집중했습니다. 대학생, 야간 근무자, 운동선수들을 타겟으로 삼았죠. 레드불 걸스라는 프로모션 팀을 운영하며 대학 캠퍼스와 클럽에서 무료 샘플을 나눠줬고 그렇게 소비자들의 뇌리에 에너지 드링크는 레드불이 각인됐습니다. 그리고 경쟁사들이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락스타는 2001년, 몬스터는 2002년에 시장에 등장했습니다. 레드불보다 각각 14년, 15년이나 늦었죠. 이미 게임은 끝난 후였습니다. 코카콜라가 콜라를 정의한 것처럼 구글이 검색을 정의한 것처럼 레드불이 에너지 드링크를 정의했습니다. 후발주자들은 따라잡기만 할 뿐이었죠. 이게 바로 선점 효과입니다. 시장을 먼저 정의한 자가 가장 큰 이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장벽입니다. 시장을 정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의한 시장을 지켜야 하죠. 레드불이 쌓은 진입 장벽은 3가지입니다. 브랜드 단순성, 프리미엄 전략, 스포츠 생태계, 독점입니다. 첫째, 브랜드 단순성입니다. 레드불은 제품 라인을 극도로 단순화했는데요. 오리지널, 슈가프리, 제로, 그리고 시즌별 에디션 총 19개 정도입니다. 소비자는 에너지가 필요할 때 레드불을 즉각 떠올립니다. 선택지가 적으니 혼란이 없고 결정이 빠르며 만족도도 높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서 레드불을 찾으면 이 최소 3초 안에 결정이 끝나는 거죠. 반면 몬스터는 정반대입니다. 현재 판매 중인 제품만 약 150개가 넘는데요. 울트라 시리즈만 해도 10가지가 넘습니다.
울트라 화이트, 울트라 블루, 울트라 레드, 울트라 선라이즈, 울트라 파라다이스, 울트라 로사, 울트라 워터멜론까지. 여기에 자바몬스터, 리하브 시리즈, 주스 몬스터, 드래곤 티, 머슬 몬스터까지 더해지면 선택지가 너무 많아집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구매 결정이 어려워지는데 심리학에서는 이걸 선택 과부하라고 부릅니다.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그의 저서 선택의 역설에서 선택지가 많을수록 소비자는 결정을 미루고 만족도도 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유명한 연구가 쉬나 아이엔가 교수의 잼 실험인데요. 24가지 잼을 진열한 매장과 6가지 잼을 진열한 매장을 비교했더니 6가지 잼을 진열한 매장의 구매율이 10배나 높았습니다. 몬스터는 다양성으로 소비자를 끌어당기려 했지만 오히려 브랜드 정체성을 희석시킨 겁니다. 몬스터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명확하지 않죠. 에너지인가, 커피인가, 건강인가, 스포츠인가 애매합니다. 둘째, 프리미엄 전략입니다. 레드불은 가격을 높게 유지하는데요. 250ml 캔 하나가 3달러에서 4달러, 한화로 약 3,500원에서 4,500원입니다. 몬스터는 473ml 캔이 2달러에서 3달러, 한화로 약 2,300원에서 3,500원이죠. 밀리리터당 가격을 계산하면 레드불이 몬스터보다 2배나 비쌉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소비자들은 비싼 제품이 더 효과 있다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플라시보 효과죠. 가격인식 연구들에 따르면 같은 제품도 더 비싸게 구매한 소비자가 더 높은 효과를 체감하는 플라시보 효과가 나타납니다. 레드불은 바로 이 심리를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비싸야 효과가 있다고 믿게 만드는 거죠. 유통도 선택적입니다. 편의점, 고급 슈퍼마켓, 바, 클럽 중심으로 유통하고 대형마트 할인 코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프리미엄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죠. 반면 몬스터는 대형마트, 할인점, 심지어 달러 스토어까지 광범위하게 유통합니다. 접근성은 높아지지만 프리미엄 이미지는 약해지는 겁니다. 결국 레드불은 밀리리터당 가격을 2배 받으면서도 판매량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셋째, 스포츠 생태계 독점입니다. 레드불은 스포츠 마케팅에 연간 약 3억 유로 이상을 투자하는데 매출의 약 30%를 마케팅에 쓴다는 업계 추정치가 있습니다. 그중 상당 부분이 스포츠입니다. F1에서 레드불은 팀 자체를 소유합니다. 오라클 레드불 레이싱과 비자 캐시 앱 RB 두 팀이죠. 연간 운영비와 마케팅 비용을 합치면 3억 달러 이상인데 실적도 대단합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연속 챔피언,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다시 4연속 챔피언입니다. 총 8호의 타이틀을 차지했죠. F1은 전 세계적으로 매 레이스마다 수억 명이 시청하고 레드불 로고는 경기 내내 노출됩니다. 포브스는 이 미디어 노출 가치를 연간 수십억 달러로 추정하는데 몬스터도 F1의 스폰서로 참여하지만 팀을 소유하지는 않습니다. 스폰서십과 팀 소유는 전혀 다릅니다. 팀을 소유하면 전략, 드라이버 선택, 팀 운영 전반에 관여하며 브랜드를 깊숙이 각인시킬 수 있지만 스폰서는 로고만 붙일 뿐이죠. 게다가 레드불은 F1 외에도 익스트림 스포츠 전반에 투자합니다. 펠릭스 바움가르트너의 성층권 점프, 클리프 다이빙 월드 시리즈, 에어레이스, 스노보드, BMX, e스포츠까지. 레드불은 이제 스포츠 브랜드로 인식되는데요. 에너지 드링크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스포츠와 익스트림 라이프 스타일을 파는 회사처럼 보입니다. 레드불 미디어 하우스는 자체 콘텐츠를 제작하며 연간 수억 달러의 수익을 내고 있죠. 반면 몬스터는 나스카, UFC, 모터크로스 등에서 선수 개인 후원에 집중하는데 규모도 작고 임팩트도 약합니다. 이 세 가지 장벽은 순환합니다. 브랜드 단순성으로 명확한 정체성을 만들고 프리미엄 전략으로 높은 가격과 높은 이익률을 확보하고 그 이익으로 스포츠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미디어 노출을 극대화하고 다시 브랜드를 강화하는 거죠. 이 순환은 계속됩니다. 경쟁사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구체적 숫자를 보겠습니다. 레드불 브랜드 가치는 브랜드 파이낸스 2025년 기준으로 약 87억 유로인데 한화로 약 11조 5천억입니다. 몬스터의 정확한 브랜드 가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회사의 시가총액은 약 660억 달러 수준이고 업계에서는 브랜드 가치를 레드불의 약 70에서 80% 수준으로 추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 레드불은 약 140억 캔을 판매했는데 전년 대비 10.2% 증가한 수치입니다. 격차는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수익성입니다. 레드불은 비상장 기업이라 정확한 영업이익률은 공개되지 않지만 업계 추정치로 약 25에서 30%입니다. 몬스터는 2024년 기준 영업이익률이 약 26.5%죠. 숫자만 보면 비슷합니다. 그런데 레드불은 매출의 30%를 마케팅에 쓰면서도 이 이익률을 유지하는데 몬스터는 마케팅에 약 20%를 씁니다. 같은 이익률이지만 레드불은 브랜드에 훨씬 더 많이 투자하면서도 수익성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프리미엄 전략의 힘입니다. 마케팅 투자 규모를 구체적으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2025년 매출 122억 유로의 30%, 즉 약 37억 유로, 한화로 약 5조 원을 마케팅에 쏟아붓는데 몬스터는 83억 달러 매출의 20%인 약 17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9천억을 마케팅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투자 효율의 문제죠. 레드불의 F1 투자는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브랜드 자산을 만드는 겁니다. 팀이 우승할 때마다 레드불 브랜드 가치는 올라가고 그 가치는 수십 년간 축적됩니다. 소비자 인식도 차이가 큽니다. 에너지 드링크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를 물으면 대부분 레드불을 먼저 떠올리는데 몬스터는 그 다음이죠. 이게 바로 카테고리를 정의한 브랜드와 따라잡는 브랜드의 차이입니다. 이 인식 차이가 판매로 이어지는 겁니다. 레드불은 에너지 드링크의 대명사이고 몬스터는 레드불 아닌 선택지입니다. 소비자 뇌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다른 거죠. 그럼 몬스터는 왜 따라잡지 못할까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시간 장벽입니다. 레드불은 1987년부터 약 40년간 브랜드를 쌓았는데 소비자 뇌리에 에너지 드링크는 레드불이 각인되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이 인식을 바꾸려면 최소 10년에서 20년이 필요하죠. 몬스터는 이미 24년을 투자했지만 여전히 2위입니다. 브랜드 인지도는 축적되는 겁니다.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둘째, 자본 장벽입니다. F1 팀을 인수하고 10년간 운영하려면 최소 30억 달러, 한화로 약 3조 5천억이 필요합니다. 익스트림 스포츠 생태계까지 구축하려면 연간 10억 달러씩 10년, 총 100억 달러, 한화로 약 11조 5천억이 필요하죠. 합치면 130억 달러, 한화로 약 15조입니다. 몬스터의 지분 약 20%를 보유한 코카콜라는 자본이 있지만 이 투자는 꺼립니다. 투자 수익률이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15조를 투자해서 레드불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오히려 손해일 가능성이 큽니다. 코카콜라는 합리적 기업이니까 불확실한 투자는 하지 않는 겁니다. 셋째, 제도적 지위입니다. 레드불은 이미 에너지 드링크의 대명사인데 몬스터는 영원히 레드불 아닌 것이죠. 구글에 대한 빙처럼 아이폰에 대한 안드로이드처럼 2위는 영원히 2위입니다. 물론 안드로이드는 시장 점유율에서는 아이폰을 앞서지만 브랜드 프리미엄과 수익성에서는 뒤지죠. 몬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매량에서는 레드불을 따라잡을 수 있지만 브랜드 가치에서는 영원히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몬스터는 다양한 전략을 시도했습니다. 제품 다양화, 가격 경쟁, 대형 마트 유통 확대까지 모두 효과는 있었지만 레드불을 따라잡기에는 부족했고 정체성만 흐려졌습니다. 다른 경쟁사들의 실패는 더 명확합니다. 락스타는 2001년 출시 후 가격 할인 전략을 썼는데 저가 이미지만 굳어졌습니다. 펩시코가 38억 5천만 달러에 인수했지만 시장 점유율은 3%대에 불과하죠. 2024년 두 차례 리브랜딩을 시도했지만 판매는 계속 하락했고 결국 2025년 8월 펩시코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락스타 브랜드 권리를 셀시우스에 양도했습니다. 동시에 셀시우스 지분을 11%로 확대하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했죠. 직접 운영보다 성장하는 파트너와의 협력을 선택한 겁니다. 뱅은 더 극적입니다. 건강을 강조하며 크레아틴을 첨가해서 근육 증가 효과를 광고했는데 슈퍼크레아틴이라는 특허 성분을 내세우며 한때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2022년 몬스터가 뱅을 허위 광고로 고소했고 배심원단은 뱅이 몬스터에게 2억 9,300만 달러, 한화로 약 3,400억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뱅의 모회사 바이탈 파마슈티컬스는 2022년 10월 파산 신청을 했고 2023년 7월 몬스터가 파산한 뱅을 3억 6,200만 달러, 한화로 약 4,200억에 인수했습니다. 결국 뱅은 사라진 거죠. 건강 강조 전략도 실패했습니다. 경쟁사들은 레드불을 따라잡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레드불의 대응은 더 흥미롭습니다. 경쟁이 심화되자 레드불은 오히려 가격을 올렸는데 프리미엄 이미지를 더 강화한 거죠. 제품 라인도 축소 유지하며 명확성을 유지했고 스포츠 투자는 오히려 확대했습니다. F1 외에 e스포츠에도 진출했죠. 경쟁사들이 가격 경쟁으로 이익률을 깎아먹는 동안 레드불은 프리미엄 전략으로 이익률을 유지했습니다. 외부 비용은 경쟁사들이 부담했고 소비자는 선택 피로만 증가했죠. 결국 레드불만 승리한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레드불이 쌓은 진입 장벽은 3가지였습니다. 브랜드 단순성, 프리미엄 전략, 스포츠 독점이죠. 19개의 핵심 라인으로 명확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밀리리터당 가격은 2배 비싸게 팔며 F1과 익스트림 스포츠에 집중 투자합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크기 때문이 아니라 구조 때문입니다. 레드불은 돈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돈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죠. 약 150개 제품을 관리하는 비용과 19개 제품을 관리하는 비용은 천지 차이입니다. 몬스터는 연구개발, 재고관리, 마케팅 비용이 분산되는데 레드불은 집중됩니다. 집중된 투자는 더 큰 임팩트를 만들어내죠. 몬스터, 락스타, 뱅 모두 따라잡기에 실패했습니다. 시간 장벽, 자본 장벽, 제도적 지위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돌파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레드불은 에너지 드링크 시장이 아니라 레드불 시장을 만들었는데 경쟁사들은 레드불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버겁습니다. 따라잡는 건 애초에 목표가 될 수 없는 거죠.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한국 기업 핫식스는 레드불처럼 글로벌 진입 장벽을 쌓을 수 있을까요? 핫식스는 한국 시장에서는 1위이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존재감이 거의 없습니다. 레드불처럼 스포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요? 자본은 있지만 시간과 브랜드 인지도는 없죠. 한국 시장만으로는 레드불처럼 F1 팀을 소유할 규모가 안 나옵니다. 몬스터는 영원히 2위일까요? 레드불 창업자 디트리히 마테시츠는 2022년 사망했습니다. 후계 구조가 불안정해지면 몬스터가 역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구조 자체가 너무 견고해서 창업자가 없어도 시스템이 돌아갈까요? 현재까지는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데 2025년 레드불은 오히려 성장이 가속화됐습니다. 진입 장벽이 강한 시장에서 2위 기업은 어떤 전략을 써야 할까요? 따라잡기를 포기하고 틈새 시장을 공략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예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야 할까요? 셀시우스는 건강과 피트니스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성공했는데 에너지 드링크가 아니라 피트니스 음료로 포지셔닝 했습니다. 셀시우스 브랜드 단독으로 시장 점유율 약 11%를 차지하며 3위에 올랐고 락스타와 알라니뉴를 포함한 포트폴리오 전체로는 약 20%에 달합니다. 이게 대안일 수 있죠. 소비자는 약 150개 선택지와 19개의 명확성 중 무엇을 원할까요? 다양성이 항상 선택의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명확성이 더 강력한 무기가 되는데 레드불은 이걸 증명했습니다. 적은 게 더 많은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